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코인 뉴스룸 진행을 맡은 이지영 앵커입니다. 암호화폐 시장도 최근에 보합권을 나타내면서요. 우리 시장에 다양한 고민들도 많아지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저희가 새로운 분을 모시고요. 국내 가상자산 시장의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을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동국대학교의 황석진 교수님 모셨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저희가 어떤 내용들 좀 다뤄볼까요? 네, 요즘에 이제 그 코인 시장이 뭐 등보합세를 이제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여러 가지 이슈가 있는데요. 특히 오늘은 그 스테이블 코인 제도와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릴 예정입니다. 그 얼마 전에 있었던 이제 대선에서도 상당히 그 이슈가 상당히 있었고요. 특히 그 한국은행 총재 이창용 총재도 그 실질적으로 스테이블 코인 발행 관련해서 어떤 입장을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전 세계적으로 어떤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부분은 상당히 열풍이다. 라고 볼 수 있어서 오늘은 특히 이제 스테이블 코인 관련 제도와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리는 이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에도 저희가 조기 대선을 앞두고 녹화 시각 기점으로 굉장히 많은 이제 대선 후보들이요. 이런 암호화폐 시장에 관한 공약들 내세우고 있는데요. 그 내용들 안에는 스테이블 코인에 관해서 다루는 내용들도 상당히 많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쯤 여러분들이요. 짚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최근 이슈들과 스테이블 코인에 관한 아직 이해도가 없으신 분들을 위해서 스테이블 코인이 어떤 건지도 좀 같이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그 우리가 아는 이제 코인 그러면 이제 비트코인, 뭐 이더리움, 뭐 여러 네. 가지가 있고 특히 그 코인 마켓캡이라는 이런 사이트에 가서 보시면 지금까지 그 유통되고 있는 코인 자체가 한 1,500만 개 이상 상당히 많이 유통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시가총액 3위에 이제 기록을 하고 있는 게 스테이블 코인 중에서도 이 테더 USDT라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 왜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그 스테이블 코인이 상당히 그 이 관심을 많이 받고 있냐? 뭐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이유는 기존에 있던 어떤 비트코인이라든가 이더리움 이런 부분은 가격 변동성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이 가치가 안정적이지 않다. 뭐 이런 이슈가 상당히 많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에 말 그대로 안정적인 그 가상 자산이라는 이런 그 이 부재를 안고 있으면서 상당히 어떤 법정 화폐와 실질적으로 같이 연동이 돼서 이제 일명 뭐 패킹이라고 그러는데 연동이 돼가지고 사람들 사이에서는 좀 더 안정적인 그리고 가치 안정형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상당히 선호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주요 특징이 이제 가치를 연동하는 거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이제 법정 화폐하고 연동이 돼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 코인은 절대 뭐 하락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달러라든가 어떤 법정 화폐가 떨어지지 않으면 하락하지 않는다 이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게 실질적으로 이제 가격이 안정하다. 그래서 달러처럼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의 어떤 그 여러 가지 사회 통념상 그리고 이제 이 코인 어떤 생태계상 이런 부분을 많이 내재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빠른 결제 송금 지금은 그 해외로 자기가 어떤 돈을 보낸다든가 어떤 자금을 결제한다 그러면 대부분 다 그 전통 금융을 거쳐서 가야 되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시간도 상당히 많이 걸리는데 스테이블 코인 가지고는 그 실질적으로 원하는 지갑에다가 자기 전송을 한다 그러면 가치가 많이 변동이 없기 때문에 그 받는 입장에서도 애초에 계약했던 금액처럼 거의 그대로 고스란히 보장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그 중간에 또 이 어떤 금융기관을 거치면서 수수료라든가 시간 이런 부분도 상당히 이 절약되는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아무래도 이게 그 어떤 자산에 어떤 방식으로 어떤 연동이 돼 있는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스테이블 코인 자체에 관해서 우리가 개념적인 부분들을 좀 짚어봤습니다. 실제로 최근에 스테이블 코인에 관해서 뉴스가 많이 다뤄지면서 투자자분들께서도 이제 공부를 하시는 부분이 많을 텐데 사실 스테이블 코인 자체는 유형이 좀 나눠져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네네. 그 하나하나의 유형들을 좀 짚어주시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좋은 질문이신데요.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특히 크게 한 4가지 정도로 이제 구분될 수가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건 이제 계속 말씀드렸던 어떤 이 법정화폐 담보용이 있습니다. 뭐 이 테더라든가 뭐 서클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발행한 이런 이제 코인들이 실질적으로 법정 화폐랑 계속 패킹이 걸려 있어서 법정 화폐가 떨어지면 가치도 좀 약간 떨어지는 이런 부분도 있긴 하지만 그래도 상당히 안정적이다. 그래서 이 법정 화폐 담보용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 가상자산 담보용이 있습니다. 생소할지 모르겠지만 이더리움이라든가 이런 가상자산을 담보로 해가지고 이제 발행한 것인데 이건 이제 안타깝게도 그 담보로 한 이 가상자산이 좀 약간 이 등락이 좀 있으면 이 스테이블 코인 자체도 좀 떨어지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실질적으로 많이 활성화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누나테라 사태를 이제 겪으면서 아시겠지만 이제 알고리즘 기반 차익 실현형 그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하는데 이건 지금 거의 퇴출 수준이죠. 왜냐하면 그 한쪽 코인이 내려가면 다른 쪽 코인을 발행해가지고 이 코인의 어떤 가격을 일정하게 유지한다. 뭐 이런 부분이었거든요. 근데 다 좋은 건 그 한쪽이 떨어지면 같이 뭐 다 동반해서 떨어지기 때문에 그 특히 이제 테라 누나 때도 이렇게 보시면 알겠지만 하루 아침에
뭐 1,300원, 뭐 10만 원, 20만 원까지 가던 누나 같은 게 실질적으로 하루아침에 뭐 0원까지 심지어는 뭐 쭉 떨어 마이너스까지 떨어지는 이런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알고리즘 기반 뭐 이런 것도 하나의 스테이블 코인이고 하나는 이제 지금 현재 그 가장 중앙은행에서 발행하고 있는 CBDC 연계형 그래서 이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어떤 스테이블 코인하고 그리고 CBDC하고 좀 연계해서 이 발행하는 이런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부분 이렇게 크게 네 가지로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스테이블 코인은 총 4가지 정도가 있을 텐데요. 법정화폐 담보형 그리고 지금은 사실상 이제 퇴출이 되고 있는 알고리즘 담보형에 관해서 이제 국내 암호화폐 시장에서도 큰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테라 루나 사태도 좀 언급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이제 암호화폐 가상자산 담보형은 좀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법정화폐 담보형이 가장 많이 쓰인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실제로 다양한 결제 수단으로도 사용이 가능하다라고 이제 이야기가 되고 있고요. 국내뿐만 아니라 미국 쪽에서도 이 이야기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과연 이제 왜 스테이블 코인에 각 나라들이 집중을 하는지 좀 짚어보기 위해서 디지털 결제 수단으로서의 가치도 좀 체크해보면 좋겠습니다. 어떤 가치를 우리가 조금 알아볼 수 네, 있을까요? 가치는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네. 네, 생각보다 상당히 많이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건 역시 빠르고 신속한 결제를 좀 이제 들 수가 있어요. 아무래도 블록체인 기반으로 하다 보니까 은행은 그 어떤 일과 시간 중에 있고 또 일과 시간이 벗어나면 보낼 수 있는 금액도 제한이 있고 막 이렇게 그런데 이 블록체인 기반으로 하니까 24시간 전 세계가 어떤 글로벌 한 시장에 같이 묶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빠르고 그리고 그 수수료가 전혀 들지 않습니다. 그 어떤 가상자산 거래소를 거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갑 대 지갑으로 전송을 하기 때문에 빠르고 저렴한 결제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국제 송금의 효율성 두 번째는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만약 자기가 해외 직구에서 어떤 물건을 살 수 있었는데 그 물건을 사고 난 다음에 결제 신용카드라든가 다른 현금으로 결제를 한다 그러면 아무래도 그 날짜에 있는 환율이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그 좀 더 자기가 수수료를 많이 부담하는 이런 경우가 있었지만 이 스테이블 코인으로 결제를 한다 그러면 그냥 그 가치 그대로 결제를 하는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효율성이 상당히 극대화되는 이런 부분도 있고요. 제일 중요한 건 이제 디파이 핵심 인프라 그래서 지금은 어떻습니까? 대부분 다 중앙화에서 어떤 금융 체계가 이루어지고 막 그러는데 이 디파이니까 아무래도 그 탈중앙화 쪽에서 어떤 그 핵심 어떤 기축 자산으로서의 역할을 이제 담당할 수가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아무래도 디지털 경제의 어떤 연결고리 그래서 뭐 지금은 디지털 자산이라고 얘기하지만 뭐 여러 가지 NFT도 있고 어떤 게임이라든가 어떤 메타버스 뭐 이런 부분 이런 게 실질적으로 실물 경제와 어떤 결합을 해가지고 상당히 많은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것으로서 이 스테이블 코인은 그렇게 자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결제 수단으로서의 가치를 좀 짚어봤는데 교수님께 추가로 여쭤보고 싶은 건 실제로 이 결제 시스템이나 국제 송금으로서 사용이 되고 있는 걸까요? 아, 예, 그럼요. 아무래도 지금은 뭐 공공연히 드러나고 있지 않는데 오늘도 그 이제 뭐 녹화 날이니까 그 실질적으로 한국은행에서 이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이 스테이블 코인 그 이 사용량이 57조가 넘었습니다. 근데 대부분 다 그게 뭐 자기가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무역 자금을 결제한다든가 아니면 어떤 물건을 구입하고 그 물건을 갖다가 결제한다든가 아니면 자기가 어떤 그 달러하고 이 패킹을 걸어놓은 거기 때문에 어떤 뭐 이 자산의 어떤 뭐 이 저축성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종합적으로 봤을 때 57조 달러가 지금 상당히 넘어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사람들 사이에서는 이제 지금은 야 CBDC가 더 좋은 거야 아니면 스테이블 코인 이런 것이 아니라 지금 결제 수단으로서요 어떤 CBDC가 상당히 자리를 잡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실제로 이제 결제 수단으로서 쓰이고 있다라는 게 좀 확인이 되니까 우리가 스테이블 코인을 이제는 무시할 만한 수준이 아닌 것 같아요. 규모도 상당히 커진 걸로 알고 있는데 사용량이나 이 시장 규모는 어느 정도 될까요? 네. 교수님? 그 뭐 어떤 특정한 사이트에 가서 보시면 이제 확인할 수 있는데요. 시가총액을 따졌을 때는 이제 비트코인, 이더리움, 그다음에 그 스테이블 코인, 특히 테더가 상당히 많은 그 양을 보이고 있는데 그 뭐 발행량은 따진다 그러면 저희 뭐 이 수치로 정확하게 뭐그 발행량 그리고 또 유통량 뭐 이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따진다 그러면 그 수조 원대의 어떤 그 이 원화를 그 환산했을 때 그 정도의 어떤 위치를 보유하고 있고요. 그 사용량도 보면 일일 사용량이 지금 이제 뭐 그 하는 것이 대부분 다 트랜잭션, 그러니까 이 지갑에서 지갑으로 이동한 뭐 이런 부분인데 이런 부분도 전 세계적으로 보면 그 수조 원대에 이르는 걸로 그렇게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 규모나 또 시가총액적인 부분에서 이더리움과 XRP 다음 자리를 거의 차지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닙니다. 그 비트코인, 이더리움 네.
그다음에 그다음에 XRP하고 테더가 계속 테더. 3위 자리를 놓고 계속 싸우고 있습니다. 왔다 갔다 하고 있죠. 네네. 저도 그 부분 굉장히 흥미롭게 보고 네네. 있거든요. 그만큼 시장 규모가 상당히 크다라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크립토 시장에 그래도 좀 들어온 지 됐지만 이제 초기 투자자분들은 스테이블 코인에 관한 신뢰를 좀 갖기가 쉽진 않은 것 네. 같아요. 분명한 리스크도 시장에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할 것 같은데 그 리스크들도 좀 짚어볼 수 있을까요? 네, 교수님? 역시 모든 건 다 안전한 거, 그러니까 완벽한 건 없습니다. 그 실질적으로 리스크에 대한 부분은 상당히 산존하는데요. 그 누나테라 아까 이제 우리 앵커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보시면 어떻습니까? 하루 아침에 그 알고리즘 기반 자체가 무너져 버리니까 이 신뢰도 상당히 떨어지면서 가치도 거의 제로에 심지어는 뭐 조도 안 갖는 뭐 이런 사태가 지금 발생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또 이게 이 법정화폐랑 실질적으로 교환이 된다고 그래도 법정화폐에 대한 부분을 이제 예치를 하고 있어야 되는데 이런 이제 담보형 뭐 실질적으로 그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에는 이 준비 자산에 대해서 공개를 좀 해야 됩니다. 그리고 자기가 100%다 갖고 있는 것인지 안 갖고 있는 것인지 뭐 이런 부분을 공개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어떤 투명성이 약간 부족한 부분이 좀 약간 있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이 국가별로 해서 어떤 이 법률적인 지위가 상당히 좀 부족한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불명확해서 우리나라도 아직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정립이 지금 이제 안 돼 있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스테이블 코인을 정립하려고 그러면 적어도 가상자산 2단계 보호 법안 2단계 법안에서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부분이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물론 이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에는 어떤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부분은 안 들어가 있고 다만 한국은행에서 자료 요구권을 집어넣어놨죠. 근데 그 이유가 이런 스테이블 코인이 발행됐을 때는 어떤 이 통화량이라든가 그리고 어떤 시장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이제 한국은행에서 그 자료 요구권을 이제 집어넣어 놓은 것이에요. 근데 이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부분은 지금 이제 이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이 없습니다. 근데 가상자산 그 스테이블 코인을 그 제도하고 규제하려고 그러면 그 반드시 법안에 명시가 되어 있어야 되는 부분이군요. 그렇다고 해서 한국은행법에다가 실질적으로 집어넣기는 한계가 있고요. 그래서 별도의 이 법안을 마련해서 그 법에다가 스테이블 코인을 집어넣어서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전 세계적으로 이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어떤 규제 체계를 가져가는 곳이 몇 군데 없고 그리고 우리나라도 이제 거기에 편성해서 스테이블 코인을 규제 체계를 가져가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그 이 가상자산 기본법이라든가 2단계 법안에서 그런 부분이 다뤄져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역시 보안. 지금 계속 이슈가 되고 있는 게 뭐 이 최근에 큰 통신사도 어떤 해킹에 대한 이슈도 지금 상당히 많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스테이블 코인을 만약 발행한다 그러면 이게 뭐 발행 주체는 뭐 이게 뭐 은행이 될지 뭐 민간이 될지 뭐 그런 부분은 아직 결정이 되지 않았지만 그 최근에 이제 그 위믹스 그 해킹 사태도 이제 발생한 걸 보시면 알겠지만 재단도 언제나 이게 해킹당할 수 있는 소지도 상당히 있고 가상자산 거래소도 해킹에 그 자유로울 수는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라든가 어떤 보안에 대한 그 상당히 취약하다 이런 인식을 상당히 떨쳐버리면서 그 스마트 계약에 대한 어떤 결함이라든가 이 담보 자산으로서의 어떤 청산이라든가 어떤 다양한 이런 기술적인 위험을 좀 극복할 수 있는 이런 계기가 된다 그러면 이런 리스크적인 부분을 좀 더 해지하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유럽은 이제 미카 법안을 통해서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규제 체계를 지금 만들고 있고 미국도 실질적으로 SEC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상당히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지금 그 제도화 바람을 지금 계속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제도화가 되기 전에 지금 현재 어떤 USDT라든가 USDC라든가 뭐 여러 가지 어떤 스테이블 코인이 지금 발행돼서 전 세계적으로 유통이 지금 계속 되고 있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우리나라도 이런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는 이제 말만 할 것이 아니라 정말 법적 기반을 가지고 어떻게 발행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논의가 상당히 오래전부터 계속 이루어져 왔어요. 특히 뭐 이 금융위원회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는데 어떤 자격 요건이라든가 준비금이라든가 또 발행을 했을 때 그 발생할 수 있는 자금 세탁에 대한 이슈, 자금 세탁 방지 의무에 대한 이슈도 있고 그리고 이게 뭐 시장에서 어떤 역할을 할지 그리고 왜냐하면 또 한국은행은 지금 CBDC 돼가지고 4월 달부터 지금 테스트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은 이제 상충되는 부분도 있고 또 충돌되는 부분도 있고 막 이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시장에서 어떻게 잘 녹여서 같이 조화롭게 이루어서 갈 수 있느냐 이제 이런 부분을 가지고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마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부분은 어느 정도 정립이 되지 않을까 지금 그렇게 보고 있고 다만 그 시기가 중요한데 지금 벌써 6월 달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대선도 지금 끝났기 때문에 녹화 시점은 좀 대선 전이지만 아마 이 방송이 나갈 때 이제 대선 후라고 이제 보여지는데 그 아마 이제 스테이블 코인 자체에 대해서는 이제 제도적이고 그리고 어떤 규제 체계가 확립되는 것은 시간 문제다 그렇게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사실 이제 미국의 경우에는 CBDC도 전면 금지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내세우기도 했었는데 이게 사실은 투자자 입장에서는 스테이블 코인과 CBDC가 뭐 비슷한 거 아니야? 같은 거 아니야? 라는 네. 생각을 당연히 하실 것 같아요. 저도 이 부분을 이해하는데 좀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교수님께서 스테이블 코인과 CBDC가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를 좀 말씀해 주시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그 예를 들면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CBDC 같은 경우에는 중앙 디지털 화폐입니다. 이거 화폐잖아요.
우리가 이제 한국은행법 47조에 보면 화폐에 대한 발행 권한은 중앙은행만 가지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 담보도 국가에서 한다는 얘기죠. 예, 그런데 그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정확하게 발행 주체가 결정이 되지 않았지만 대부분 다 99%가 민간에서, 은행도 지금 민간이잖아요. 한국은행을 제한 나머지는.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 뭐 은행에서 아니면 또 다시 일정한 자본금을 갖춘 이런 이제 기관에서 이제 발행할 가능성이 상당히 많은데, 그 일단은 담보의 가치에 대한 부분을 누가 그 확보를 해주냐, 그러니까 그 실적 가치를 누가 담보해주냐, 이제 이런 부분에서 약간 차이가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규제 자체가 상당히 이제 틀립니다. 아까 이제 한국은행법을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런 법률 체계에 의해서 그 CBDC는 이제 발행이 되는 거지만 스테이블 코인 자체는 이 법적인 규제 자체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우리나라에서 발행하는 자체 누구든지 발행을 할 수 있겠죠. 대신 뭐 유통이 되는지 이런 부분이 이제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규제 체계를 가져가려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아무래도 이제 기술 인프라 자체가 이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에는 블록체인 기반으로 해가지고 이더리움이라든가 다른 뭐 여러 가지 체인을 사용해서 이제 발행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근데 이 CBDC는 어떻습니까? 자체 그 플랫폼을 통해서 어떤 이제 이 특정 뭐 퍼블릭이냐, 프라이빗이냐 뭐 이런 이제 그 이 제한된 이 블록체인을 사용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관점의 차이라고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제일 중요한 건 누가 발행을 하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 거지만 CBDC는 한마디로 말해서 교통카드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어디든지 가서 사용할 수 있는 거고, 디지털 화폐로서의 기능이 있는 것이고, 스테이블 코인은 역시 가치를 저장하는 뭐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이 좀 틀리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제 분명한 차이점은 있는데 말씀을 해주셔도 엄청나게 이렇게 와닿는다라고 느껴지기에는 사실 조금 공부가 더 필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한 네. 가지를 더 말씀드리면, 네. CBDC는 그냥 현금처럼 사용하는데, 우리는 지금 어떻습니까? 지폐라든가 동전을 자기 지갑 속에 넣고 다니잖아요. 네. 대신 또 뭐가 있어요? 카드가 있지 않습니까? 뭐 카드를 쓰는데 그건 또 뭐 다음 달에 결제할 수도 있고, 아니면 자기 통장에서 바로 빠져나갈 수도 있지만, 그 CBDC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직접적으로 예금 토큰이라고 지금 영칭을 하고 있거든요. 그럼 바로 가서 사용을 할 수 있는 뭐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갑에 디지털로 돈을 갖고 있다고 보시면 그렇죠. 돼요. 현금을 네네. 디지털화시켰다. 근데 이제 이런 그건 가치가 오르고 이런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스테이블 코인은 어떤 그 특정한 화폐하고 연동을 시켜놨기 때문에 그 화폐의 가치가 떨어진다 그러면 이 스테이블 코인의 가치도 좀 떨어지는 것이고, 이 화폐의 가치가 올라간다 그러면 이 스테이블 가치도 좀 올라간다. 그러니까 가치 연동형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명확한 차이를 딱 뭐 일반 시청자께서 구분해 이렇게 한다 그러면 발행하는 게 한국은행이고요, 이거는 그냥 일반에서도 발행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이 돈은 가치가 올라가는 것은 아니지만 스테이블 코인은 법정화폐랑 연동돼 있기 때문에 가치가 올라갈 수도 있고 떨어질 수 있다, 이렇게 차이를 좀 두고 보시면 됐을 것 같습니다. 사실 스테이블 코인을 우리가 투자 자산으로 삼지는 않지만 이게 법정화폐랑 연결이 되어 있고 대표적으로 달러와 연동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달러 가격의 변동성에 따라서 영향을 받습니다. 저도 이제 제 지갑에 스테이블 코인이 어느 정도 있는데 어떨 때는 또 마이너스 폭을 가져가기도 하고 어떨 땐 플러스권이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변동성들은 좀 있다라는 관점에서 보시면 좋겠고요. 그러면 우리가 사실은 이제 스테이블 코인 그리고 CBDC의 이야기를 좀 나눠봤다면은 이 통화 주권으로서 유지를 한다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에 관해서도 같은 연결고리로 설명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그 부분도 좀 짚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게 지금 뭐 대부분 다 스테이블 코인 그러면 뭐 테더라든가 서클 뭐 이런 부분을 대부분 다 인식하고 계실 거예요. 근데 이게 그 법정화폐 기반이 대부분 다 달러 베이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자꾸 이게 원화 기반은 없고 뭐 이런 없습니다. 부분이 네. 없으니까 계속 달러 기반으로 가니까 이게 어떤 통화 주권에 대한 그런 부분이 상당히 좀 떨어지는 것이 아니냐. 왜 계속 우리가 그 달러 기반의 어떤 스테이블 코인만 계속 써야 되느냐. 여기에 대한 이슈가 상당히 많을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특히 이 기축통화 자체가 좀 달러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중국에서 그런 기축통화를, 오프라인 기축통화는 달러지만 온라인 기축통화는 위엔화가 돼야 된다. 그래서 CBDC를 제일 먼저 시작한 것은 중국이었어요. 그래서 네. 중국 디지털 화폐 위엔화를 갖다가 전 세계적으로 통용을 시키려고 그랬는데 그게 실질적으로 실패했죠. 왜냐하면 환율 변동폭이 너무 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똑같은 그 1 위엔화를 바꾸려고 해도 실질적으로 자기가 살 때는 190원, 자기가 팔 때는 170원, 10%까지 차이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아무래도 이 디지털 기축 통화로서의 가치는 좀 한계가 있지 않을까라는 이슈가 있고, 그리고 또 미국에서 그 이 CBDC를 이 바이든 행정부하고 지금 트럼프 행정부 완전히 차이가 뭐냐면,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아니 그걸 뭐하러 그러냐, 블록체인 기반으로 해서 스테이블 코인이라든가 다른 뭐 이 가상 자산을 그 매집을 해서 그걸 뭐 국채를 갚는다든가 이런 데 쓰면 되지, 굳이 CBDC 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지금 트럼프 정부 들어와서 완전히 없어져 버린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스테이블 코인 자체가 훨씬 더 영향도 있어져 버리고,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많이 유통이 많이 되고 있는데, 안타까운 것은 역시 미국 달러 기반
이기 때문에 너무 이 달러에 대한 의존도를 좀 더 많이 심화시키고 어떤 이 국내 어떤 통화 정책의 어떤 이 유효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좀 더 훼손할 수 있는 이런 우려가 상당히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원화 기반 어떤 스테이블 코인을 통해서 이 통화 주권을 좀 더 이 지킬 수 있고 회복시킬 수 있다라는 이런 부분도 있고, 그리고 또 이 CBDC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앙 집중형이고, 그리고 이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는 이제 민간 주도형으로 해가지고 이제 분산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서로 이제 보완적인 이런 부분을 좀 매조지하지 않을까 지금 현재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통화 주권을 유지한다는 건 굉장히 이제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강대국도 이 부분에 관해서 계속되는 시도를 하고 있는 게 확인이 되는데, 그래도 여전히 달러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이 가장 많이 통용이 되는 거는 사실입니다. 해외 사례도 좀 짚어보면 좋겠습니다. 이제 각국 나라들마다 스테이블 코인을 어떻게 좀 규제를 하고 있는지를 좀 짚어보면 좋을 텐데요. 어떤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을까요? 일단은 뭐 스테이블 코인 문제 그러면 역시 달러 기반이니까 예. 이제 미국에서는 이제 USDT 하고 뭐 USDP 뭐 여러 가지 있는데, 실물을 담보로 해가지고 이제 발행하는 것을 지금 현재 민간이 지금 대부분 다 발행하라고 있고요.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은 대부분 다 민간 쪽에서, 어차피 은행도 민간 쪽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 국책은행이 아닌 이상은 대부분 다 민간 쪽에서 발행한다 그렇게 볼 수가 있고, 그리고 그 미국은 매일매일 이제 준비금, 고객이 이 스테이블 코인을 주고 법정화폐로 교환한다 그러면 얼만큼 준비금을 갖고 있느냐에 대한 부분을 공개를 해라.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매일매일 공개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어떤 회계 감사, 그리고 투명하게 이게 운영이 돼야 되기 때문에 투명하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그리고 은행이랑 연결해서, 왜냐하면 이 기축통화라든가 달러 이런 부분은 누군가 예치를 해놔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런 부분을 이제 은행에다 예치해놓고 은행에서 정말 얘네가 예치하고 있는 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 이런 부분을 이제 따져볼 수가 있고, 그리고 뭐 싱가포르라든 홍콩도 역시 그 토큰화된 예금 기반이라든가 민간 스테이블, 그러니까 대부분 다 그 국가 차원에서 이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어떤 발행이라든가 유통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들여다보면서 이게 투명하지 않으면 그 사기 코인이나 마찬가지인 거거든요. 그러면 스테이블 코인을 많이 갖고 있으면 똑같이 이 1달러당 아니면 뭐 다른 뭐 이 법정화폐랑 패킹이 걸어져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 그러면 상당히 그 스캔 코인, 사기 코인이 돼버리는 거기 때문에 국가 차원에서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 유럽 이제 미카 법안, 그래서 이게 뭐 통과돼가지고 그 안에 실제로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이런 부분을 상당히 지금 언급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이게 이제 작년부터 이제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주로 내용은 뭐냐면 이 자금 세탁, 안티머니 런더링, AML 이슈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이행을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철저히 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법정화폐 특히, 그리고 또 우리 뭐 CBDC 뭐 이런 부분은 실질적으로 자금 세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우리 지금 특정금융정보법이라든가 이런 룰을 정확하게 지키고 있지만,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부분이 지금 이제 규제 체계가 없기 때문에 이 스테이블 코인 가지고 어떤 자금 세탁을 한다든가 아니면 범죄 자금으로 유용이 된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제도화라든가 규제 체계를 갖다가 정립하기 위해서 EU는 실제 위카 법안에다 그런 부분을 명시해놨기 때문에, 우리도 만약에 스테이블 코인이 이제 제도화되고 규제가 확립이 된다 그러면 반드시 그런 부분도 포함이 돼서 운영이 돼야 되지 않을까 지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해외 다양한 사례들을 살펴봤습니다. 또 미국과 싱가포르, 홍콩 같은 경우에는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서 법적인 규제화가 많이 진행이 된 게 확인이 되고요. 그렇다면 이제 가장 중요한 내용일 것 같습니다. 국내가 이제 스테이블 코인에 관련한 법안을 추진하게 된다면 어떤 방향성으로 가야 되는 게 좀 옳을 것인지 그 방향성을 좀 짚어주시면 감사하겠는데요. 스테이블 코인 제도화의 방향에 관해서 이야기를 좀 네, 나눠보겠습니다. 크게 한 4가지 정도로 이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제일 중요한 건 명확한 정의하고 분류 체계를 가져가야 됩니다. 좀 전에도 이제 유형이 한 4가지 정도 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담보형이냐, 뭐 알고리즘형이냐, 안 그러면 뭐 CBDC랑 연계한 하이브리드형이냐, 뭐 이런 부분을 이제 말씀드렸기 때문에 아마 제가 보기에는 이제 담보용으로 이제 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데, 정확하게 어떤 유형의 스테이블 코인 발행에 대한 부분을 정의를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이 발행 및 어떤 유통 주체에 대한 규율, 그러니까 누가 발행할 것인지, 그리고 담보 자산을 어떤 비율로, 물론 이제 100% 비율로 가야 되겠죠. 그리고 예치 의무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 그리고 아까 이 미카라든가 이런 데서 말씀드린 것처럼 투명성, 정확하게 미국도 그렇고 어떤 지급 준비금에 대해서 언제든지 요구하면 바로바로 지급을 할 수 있는 뭐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이 중요하게 가야 되고, 그리고 그게 이제 사용자 보호라든가 이제 금융 안정성 뭐 이런 부분이고, 어떤 자금 세탁 방지 의무도 여기 이제 KYC 이제 이렇게 써놨는데, 이건 이제 고객 확인 의무를 자금 세탁 안에 있는 이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하고 제일 중요한 건 이 CBDC하고 어떻게 상호 보완적인 작용을 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이제 연구를 통해서 제도와 방향을 설정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스테이블 코인의 제도와 방향에 관해서 짚어봤습니다. 자, 오늘 교수님과 함께 우리 스테이블 코인에 관해서 자세히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져봤는데요. 국내 같은 경우에도 이러한 제도화가 좀 시급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시점이었습니다. 교수님, 오늘도 도움 말씀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코인 뉴스룸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도움 되셨을 시간이길 바라고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더 알찬 정보들을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